14살 현우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토요일 아침에 햇살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빛이 창문을 넘어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면 거실에서 들려오던 옅은 텔레비전 소리도,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던 엄마의 분주한 소리도 오늘은 이상할 만큼 들려오지 않았죠. 온 집안에 내려앉은 것은 현우 자신의 숨소리마저 어색하게 만들 정도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소파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빠가 늘 앉아있던 자리도 공허했습니다.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현우의 눈에 식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밥 공기에 반쯤 눌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엄마의 글씨체였지만 평소의 단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우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랑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생겨서 멀리 좀 다녀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있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꼭 데리러 올게.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현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지난 몇 달간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 밤마다 부모님이 소리 죽여 나누던 대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낯선 남자들의 고함 소리. 돈 갚아. 마지막 경고야. 같은 단어들이 현우의 귓가에 다시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다가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야 조용히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고 엄마는 현우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멀리 다녀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도망친 것입니다. 빚을 남기고 그리고 아들인 자신을 남겨두고 꼭 데리러 올게. 라는 마지막 문장이 현우의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약속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에 더욱 잔인하게 들리는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현우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쪽지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가슴에 뻥 뚫린 기분이었죠. 식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5장. 현우는 그것이 자신의 몸값처럼 느껴져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현우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냉장고에 남아있던 찬밥을 물에 말아 한 끼를 때우고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은 현우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들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이튿날이 되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현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찍었던 가족사진, 아빠가 사주셨던 낡은 게임기, 엄마가 짜주셨던 목도리.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부모님이 아닌 지난번 그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는 없다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우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며칠 전 받은 용돈을 모아둔 돼지 저금통,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5만 원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차마 가족 사진은 챙길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현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 좋은 거실도 자신의 냄새가 밴 작은 방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현우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4살 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도시를 조금 벗어난 한적한 국도 갓길에 낡은 국산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중년 남자가, 조수석에서는 그의 아내가 내렸죠. 남자의 얼굴에는 결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고, 아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꼬리가 빠져라 흔들며 킁킁거리는 늙은 개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복슬복슬한 털은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주인을 향한 눈빛만은 어린 강아지처럼 순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개의 이름은 해피였습니다. 10년 넘게 가족의 기쁨이 되어주었던, 이름 그대로 행복을 주던 존재였죠. 해피야, 이리 와.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해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차에서 내려 주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교회 나들이가 마냥 좋은 모양이었어요. 남자는 그런 해피의 머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정이 담겨 있었죠. 해피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아빠가 금방 올게.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남자는 해피의 목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끝내 참지 못하고 차 안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해피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해피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차를 출발시켰죠. 해피는 갑자기 멀어지는 차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가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해피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매정하게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대 그 말이 가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해피는 꼼짝 않고 앉아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차들은 해피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죠.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지만 해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말은 해피에게 세상의 법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털은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졌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해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불안함과 서러움에 해피는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익숙한 자동차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피의 세상도 주인이 사라진 도로 위에 버려졌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현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방에 있던 돈은 PC방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산 컵라면을 마지막으로 현우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죠. 결국 현우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대한 서울역의 지하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곳에는 현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현우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환풍기 바람이 그나마 덜 들이치는 곳에 신문지를 깔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현우를 그저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 무관심이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소외감이 현우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위장을 칼로 긁는 듯한 고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굶은 현우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지하도 한가운데 놓인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빵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처절한 희망 때문이었죠. 현우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먼저 와서 쓰레기통 주변을 킁킁거리고 있는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맞은 듯 털이 뭉치고 흙먼지로 뒤덮여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 꾀재재한 개 한 마리. 바로 그 며칠 전 국도에 버려졌던 해피였습니다. 이제 해피라는 이름을 불러줄 이 없는 그는 생존 본능에 이끌려 냄새가 나는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죠.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쓰레기통을 필사적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현우의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솟구쳤습니다. 적에는 자신의 유일한 식량 공급원이 될지도 모르는 쓰레기통을 노리는 경쟁자였습니다. 또한 더러운 병균을 옮길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죠. 야, 저리 가.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걔는 화들짝 놀라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탓인지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발을 구르며 바닥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줍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리 가라고. 다시 한번 터져나온 고함에 걔는 결국 겁을 먹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몇 걸음 물러나서도 차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현우와 쓰레기통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현우는 그런 개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쓰레기통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반쯤 먹고 버린 햄버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현우는 차가운 햄버거를 개걸스럽게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입 베어 물자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쫓아냈던 개의 축 처진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버려진 존재. 그 개의 눈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동물의 배고픔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과 같은 깊은 절망과 서러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남은 햄버거를 마저 삼켰습니다. 지금은 동정심 따위를 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버틸지,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차가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버려진 소년과 버려진 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각자의 절망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이고 위협일 뿐인 시리고 아픈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갑작스럽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죠. 낮 동안의 미지근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지하도 통로를 제멋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현우는 얇은 외투의 지퍼를 턱 끝까지 올리고
몸을 한껏 웅크렸지만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신문지 몇 장으로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막아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아래턱이 저절로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이대로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현우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현우는 잔뜩 경계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낮에 자신이 쫓아냈던 바로 그 꾀재재한 개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게 역시 추위에 잔뜩 몸을 만 채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현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현우는 또다시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저리 가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얼어붙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김만 허옇게 피어오를 뿐이었죠. 걔는 현우가 자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아주 천천히 거의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현우의 발치에 조용히 몸을 웅크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거슬리고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개의 마른 몸에서 전해져 오는 미미한 온기가 현우의 다리를 통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따뜻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저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 미약한 온기는 현우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개 쪽으로 몸을 돌려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뭉치고 더러운 털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개의 심장이 작게 쿵쿵 뛰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현우는 개를 끌어안고 자신의 낡은 외투 자락으로 함께 덮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존재는 혹독한 밤의 추위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애 가장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잠결에 얼굴을 간지리는 축축한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개가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어요. 밤새 자신을 지켜주기라도 한 듯 개는 현우의 품 안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다가 그가 깨어나자 반갑다는 듯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현우는 그런 개를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출근길에 나선 듯한 한 중년 여성이 그들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현우와 개를 번갈아 보더니 들고 있던 하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3개였어요. 학생, 이거라도 먹어. 여인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팥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며칠 만에 맡아보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현우는 정신없이 붕어빵 하나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허겁지겁 한 입 베어 물려던 순간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그 까만 눈동자 가득 기대를 담아 현우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걸 왜 줘?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현우의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어젯밤 이 녀석이 없었다면 난 정말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붕어빵 3개는 지금 현우에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큰 놈으로 하나를 떼어 개에게 내밀었습니다. 개는 덥석 물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현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냄새를 킁킁 맡더니 혀로 살짝 하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현우의 손이 다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받아 물었죠. 걔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남은 붕어빵을 먹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혼자 3개를 다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따뜻한 붕어빵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존재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우리가 되는 순간이자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걔는 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걔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특별하고 멋진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아는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현우는 걔의 까만 눈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항구라고 하자. 항구. 왜 항구인지는 현우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떠도는 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젯밤 자신의 차가운 한 구석을 파고들어와 온기를 나눠주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죠. 한구야 현우가 다시 한번 부르자 걔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왕 하고 한 번 짚고는 현우의 손을 마구 하찼습니다. 그 순간부터 걔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떠돌이 개가 아닌 현우의 유일한 가족 항구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항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모님 이야기,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섭고 배고팠던 거리에서의 시간들. 항구는 현우의 무릎에 턱을 괜 채 현우의 말을 끝까지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현우가 울먹일 때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손등을 하차주었고 현우가 한숨을 쉴 때면 위로하듯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자 현우는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을 소중한 가족 항구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되자 거리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눈치를 보며 재빨리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운이 좋으면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커다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자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경계심 가득하게 변했습니다. 식당 뒷골목에 다가가기만 해도 주방장이 소리를 지르며 물을 끼얹기 일쑤였고 편의점 앞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와 손사래를 치며 쫓아냈습니다. 개 데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가. 그들의 눈에 현우와 항구는 그저 보기 흉하고 위험한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음식을 조금 구해도 현우는 언제나 항구부터 챙겼습니다. 하지만 항구는 현우가 먼저 먹기 전에는 결코 입을 대지 않았죠. 결국 현우가 한 입이라도 먹고 나서야 꼬리를 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항구를 보며 미안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항구가 더 굶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만난 것이 항구에게 더 불행한 일은 아닌지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구는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현우의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현우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생존의 법칙은 비단 배고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잠자리로 삼던 지하도 구석은 나름의 질서와 서열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어느 날 밤 현우와 항구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다가와 현우를 발로 툭툭 쳤습니다. 이 구역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노숙인이었죠. 야, 꼬마. 여긴 내 자리야.
그 더러운 개새끼 데리고 당장 안 꺼져. 남자의 위협적인 목소리와 험악한 표정에 현우는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꾸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항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남자 앞으로 나서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컹, 크르르릉 늙고 지친 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납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를 보였죠. 남자는 갑작스러운 항구의 공격적인 태도에 움찔하며 주춤 물러섰습니다. 이런 미친 개가. 남자는 욕설을 퍼부었지만 혹시라도 물릴까 두려웠는지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항구는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항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현우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하찼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항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죠.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 것은 언제나 버려지고 쫓겨나기만 했던 자신의 앞에서 이 작은 생명체가 온몸을 던져 자신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현우는 항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항구는 현우가 지켜줘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우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더 이상 지하도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위협이 닥칠지 몰랐고 항구에게도 더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죠. 그들은 새로운 잠자리를 찾아 며칠 동안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다리 밑이나 공원 화장실도 이미 다른 노숙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칠 대로 지친 현우와 항구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사람의 발길이 끊긴 낡은 주택가에 다다랐습니다. 온통 폐허처럼 변해버린 동네를 헤매던 현우의 눈에 무너진 담벼락 안쪽으로 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건물과 담벼락 사이에 사람 하나의 몸이 겨우 들어갈 만한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위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반쯤 걸쳐져 있어 비와 바람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게다가 깊숙한 곳에 있어 사람들 눈에 띌 염려도 없었습니다. 항구야, 우리 집을 찾은 것 같아. 현우는 기쁨에 차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근처 공사장에서 주워온 커다란 박스를 잘라 바닥에 깔아 냉기를 막았고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담요를 가져와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항구도 신이 났는지 현우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고 킁킁거리며 새집 탐색에 여념이 없었죠. 모든 것이 남들이 버린 쓰레기였지만 현우와 항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에게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폐허 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거리 생활과 부족한 영양은 늙은 항구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항구는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기침 소리는 더욱 커져서 마치 낡은 기계에서 나는 것처럼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캑캑 잠을 자다가도 제 기침 소리에 놀라 깨기를 반복하는 항구를 보며 현우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현우는 항구의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아플 때 코가 마른다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항구의 코는 바싹 말라 있었고 몸에서는 미열까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떠나던 날 아침에 그 서늘했던 공기,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이 다시금 엄습해왔어요. 자신의 곁에 있는 유일한 가족인 항구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현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항구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현우는 항구를 끌어안고 되뇌었지만 그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항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현우의 수중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죠. 그날부터 현우는 돈을 모으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무를 주워 모았고 역 앞에서 신문지를 팔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도 했죠. 수많은 모욕과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끙끙 앓는 항구를 생각하면 어떤 굴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모은 돈은 겨우 27,000원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하고 흙먼지가 묻은 돈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돈이었죠. 현우는 항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해맑은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을 때 현우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선 약품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품종 좋은 개와 고양이들을 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남루한 행색의 현우와 꾀재재한 항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우는 주눅이 들었지만 항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강아지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요. 젊은 간호사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진료 접수 먼저 하셔야 해요. 진료비는 선불입니다. 그 말에 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수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현우와 항구를 보더니 잠시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지?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다급하게 항구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밥도 잘 먹지 못한다고. 수의사는 현우의 말을 잠자코 듣더니 항구의 상태를 간단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기관지염이 심하군. 폐렴으로 번지기 직전이야. 검사하고 주사 맞고 약도 먹어야 해. 비용이 꽤 나올 텐데.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전까지 탈탈 털어 모은 돈이었죠. 수의사는 그 돈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어. 검사비도 안 되겠는데 간호사는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현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또다시 자신과 항구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얘가 제 전부예요. 돈은 제가 꼭꼭 갚을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이요. 현우는 거의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항구도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끙끙거리며 힘겹게 현우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수의사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처리할 테니 아이부터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는 현우를 보며 무뚝뚝하게 덧붙였죠.
꼬마야, 울지 마. 사내 자식이. 수의사는 항구에게 주사를 놓고 꼼꼼하게 청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폐렴은 아니었지만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죠. 그는 일주일치 약을 조제해서 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루 2번 밥 먹고 꼭 먹여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상태 보러 꼭 다시 와야 해. 이건 약속이다. 수의사는 끝까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약 봉지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냥 차갑고 무섭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름 모를 어른의 조건 없는 친절을 통해 현우는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항구를 다시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현우의 마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항구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죠. 밥도 다시 잘 먹게 되었고 현우를 보며 꼬리를 치는 힘도 제법 강해졌습니다. 현우는 매일 약을 챙겨 먹이며 정성껏 항구를 돌봤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아지트에서 항구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현우에게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위협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머무는 재개발 지역 인근의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웬 불량해 보이는 학생이 더러운 개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위험하니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이기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민원 한 통은 곧바로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항구와 함께 아지트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트럭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서더니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구청 유기동물 단속 반원들이었죠.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현우와 항구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학생, 그게 학생개야? 한 남자가 다소 위압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항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네, 제 강아지인데요. 현우의 대답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줄도 없고 인식표도 없는데 어떻게 내 개야. 그냥 떠돌이 개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보호 조치해야겠어. 우리가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좋은 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로 끌려가면 열흘 안에 주인이 나타나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현우는 절대 항구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게 맞아요. 이름은 항구예요. 현우가 소리쳤지만 단속 반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 명은 포획용 올가미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포획망을 든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싫어요. 오지 마세요. 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한 단속 반원이 재빨리 다가와 올가미를 항구의 목에 걸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우는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항구를 번쩍 안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 단속 반원들이 소리치며 뒤를 쫓아왔습니다. 현우는 자신에게 익숙한 재개발 지역의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을 뛰어넘고 좁은 골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항구는 현우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채 낑낑거렸지만 현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오직 항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은 곧장 인근의 낡은 재래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시장 안은 그들의 도주로이자 동시에 장애물이었습니다. 현우는 사람들과 좌판을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고 그 과정에서 과일 상자를 엎어 상인들의 고함을 듣기도 했습니다. 뒤에서는 개 도둑놈 잡아라 는 단속반원들의 외침까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시장의 끝에 다다라 미로처럼 얽힌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나서야 그들은 겨우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고르기 위해 어두운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항구는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현우는 안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렵게 구한 아늑한 아지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갈 곳이 없어진 현우와 항구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단속반원들의 눈을 피해 그들은 더욱 어둡고 후미진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죠. 그러다 현우는 공사가 중단된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거대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죠. 위험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들을 숨겨줄 유일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항구를 안고 녹슨 철문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온통 건설 폐자재와 쓰레기로 가득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휑하게 불어와 뼈대만 남은 건물 사이를 지나며 괴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전의 아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험하고 삭막한 공간이었죠. 현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항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항구가 그런 현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괜찮아, 우린 함께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현우는 항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몰렸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버텨낼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생활은 이전보다 더욱 고되고 삭막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건물 사이를 휘젓는 바람 소리가 꼭 귀신 울음소리 같아 현우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항구 역시 낯선 환경에 불안한지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현우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다시 식량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속반을 피해 다녀야 했기에 이전에 봐두었던 식당 뒷골목이나 쓰레기통이 많은 장소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들자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며칠을 거의 굶다시피 한 어느 날 현우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항구를 품에 안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지만 이 음산한 공사장에 가만히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한참을 걸었을까 현우의 코에 구수하고 따뜻한 밥 냄새가 와닿았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골목 어귀에 정성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허름한 백반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자석처럼 그곳으로 이끌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차마 없었고 그저 가게 앞을 서성이며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로라도 허기를 달랠 심산이었습니다. 항구도 냄새를 맡았는지 현우의 품에서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가게 앞에서 서성인 지 10분쯤 지났을까 식당 문이 삐걱 열리더니 인상 좋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박여사라고 불렀습니다. 박여사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을 맴도는 남루한 소년과 그 품에 안긴 개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가게들처럼 쫓아내야 하나 싶었지만 소년이 추운 날씨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개를 감싸주고 어쩌다 얻은 빵 한 조각도 개와 나누어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짠해진 박 여사는 며칠을 고민하다 오늘 용기를 낸 것이었죠. 학생, 이리 좀 들어와 봐. 박 여사의 말에 현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혼이 나거나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현우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는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안 혼내. 배고프지? 밥 한 끼 먹고 가. 저기 강아지도 추워 보이는데 잠깐 들어와서 몸이라도 녹이고. 현우는 그 말에 경계를 풀고 망설였습니다. 따뜻한 밥이라는 유혹은 뿌리치기 너무나도 힘들었죠. 결국 현우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박 여사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현우를 주방과 가까운 구석 자리에 앉히고는 금세 밥 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리고 김치를 포함한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차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항구를 위해서는 찌개 건더기와 밥을 조금 덜어 물에 식혀 내주기까지 했어요. 현우는 눈앞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보고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호의 앞에 눈물이 핑 돌았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어서 먹어. 식겠다. 박 여사의 재촉에 현우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나 싶었죠. 현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항구 역시 옆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박 여사는 현우에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왜 이러고 다니는지. 현우는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박 여사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자신의 사정을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박 여사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현우에게 공짜 밥을 주는 대신 작은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내가 일한 만큼 떳떳하게 벌어먹는 거야. 박 여사는 현우에게 가게 앞을 쓰는 일, 영업 준비 전에 테이블을 닦는 일, 그리고 다 쓴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간단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현우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죠. 박 여사는 그런 현우를 말없이 지켜보며 매일 저녁이면 현우와 항구를 위한 따뜻한 저녁밥과 함께 약간의 일당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며칠 동안 모은 일당을 손에 꼭 쥐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애견용품 가게로 갔습니다. 항구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항구의 목에는 아직도 동물병원에 갈 때 급하게 만들었던 낡은 끈이 매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빨간색 목줄 하나와 난생 처음 보는 객검 하나를 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쓰는 것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아지트로 돌아온 현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항구에게 새 목줄을 채워주었습니다. 빨간 목줄은 꾀재재한 항구에게 아주 잘 어울렸죠. 이제 항구는 누가 봐도 주인이 있는 개처럼 보였습니다.
현우는 이어서 객검을 항구에게 내밀었습니다. 항구는 처음 보는 물건에 어리둥절하며 냄새를 맡다가 이내 신이 나서 씹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객검을 으드득거리며 씹는 항구의 모습을 보며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박 여사의 작은 식당과 항구의 빨간 목줄은 현우에게 우리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 여사의 식당에서 일하며 얻은 작은 안정감은 현우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밤에는 항구와 함께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자 잔뜩 움츠러들었던 현우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어른을 경계하지 않았고 박 여사와는 제법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다는 착각에 빠져들던 어느 날 오후 과거는 예고 없이 현우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날은 박 여사의 부탁으로 시장에 두부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던 현우는 붐비는 시장 입구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값싼 양복에 번들거리는 머리, 거친 말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몇 달 전 자신의 집에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하고 고성을 지르던 빚쟁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순간 현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죠. 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근처 과일 가게의 좌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고 싶었던 과거의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현우를 덮쳤습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던 소리, 부모님의 겁에 질린 얼굴, 집안 곳곳에 붙었던 빨간 압류 딱지. 모든 끔찍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현우를 발견하지 못하고 통화를 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되찾은 작은 평화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동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우는 두부 심부름도 잊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공사장 아지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빚쟁이들이 아지트까지 쫓아와 자신과 항구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현우에게 부모의 빚을 갚으라며 소리쳤고 항구를 발로 차며 위협했죠. 안 돼.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자고 있던 항구가 현우가 깨어난 것을 느끼고는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항구는 끙끙 앓는 현우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현우가 다시 악몽을 꾸며 끙끙거릴 때마다 항구는 조용히 다가와 현우의 뺨과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현우는 항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이 작은 동물의 위로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항구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 거대한 공포와 절망감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현우의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과거의 위협을 다시 마주하고 나자 현우는 더 이상 이렇게 하루하루 숨어 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됐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항구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날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 나를 보호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버리면 항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또다시 유기견 보호소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과 항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진짜 우리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이 현실과 부딪혀보겠다고 현우는 항구의 붉은 목줄을 만지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한 뼘 더 성장한 소년의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현우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가 굳은 결심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젊은 기자와의 우연한 만남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민준, 지역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하는 2년차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극적이고 틀에 박힌 사건 사고 기사를 쓰는 것에 회의를 느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취재차 들른 시장에서 박 여사의 식당에 거의 매일같이 나타나는 소년과 그의 곁을 지키는 늙은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김민준 기자는 다음 날 취재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현우는 박 여사를 도와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항구는 그런 현우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학생.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른에 대한 불신이 깊게 박혀있던 현우는 김민준을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현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자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삼아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할 말 없어요. 저리 가세요. 현우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항구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민주는 당황했지만 소년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상처와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죠.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 카메라와 수첩을 차에 놓아둔 채 평범한 손님처럼 매일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현우와 항구, 그리고 박 여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현우가 박 여사의 일을 돕는 모습, 일을 마치고 받은 일당으로 항구에게 줄 소시지를 사는 모습,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항구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들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우는 불량한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작은 가장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우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김민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끔씩 박 여사를 통해 그 강아지주라며 객검이나 통조림 같은 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민준의 끈기 있고 진심 어린 태도에 박 여사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현우에게 김민준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경계의 벽이 허물어질 무렵 김민준은 다시 한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나는 내 이야기를 억지로 뺏어서 기사로 쓰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와 항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본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대단하고 감동적이어서 그래. 혹시라도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김민준의 솔직한 말에 현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결국 현우는 박 여사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식 인터뷰라기보다는 며칠에 걸친 긴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부모님 이야기부터 항구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띄엄띄엄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주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씩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현우와 항구가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작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사장 구석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햇볕을 쬐는 모습, 현우가 서툰 솜씨로 항구의 털을 빗겨주는 모습, 항구가 현우의 얼굴을 하치며 위로하는 모습. 사진 속에는 가난과 절망이 아닌 세상 가장 순수하고 끈끈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신문사 자신의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사진과 메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야기를, 이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이 고뇌하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현우와 항구가 함께 걸어온 시리고도 따뜻했던 시간들이 한 편의 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는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상 끝의 가족, 소년 현우와 반려견 항구 이야기. 기사는 현우의 불행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소년과 모든 것을 잃은 개가 만나 서로의 세상이 되어주며 혹독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담담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죠. 기사의 마지막은 현우가 수의사에게 했던 말과 항구의 빨간 목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민주는 기사를 송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현우와 항구가 함께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곧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송고한 기사는 처음에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항구의 사진이 담고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의 애틋한 사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기사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사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고 댓글창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아이와 강아지를 분리하지 않고 도울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들은 가족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신문사와 박 여사의 식당으로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현우와 항구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신문사 사무실과 정성식당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우를 위한 따뜻한 겨울옷과 신발,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항구를 위한 최고급 사료와 폭신한 개, 침대, 온갖 종류의 장난감과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호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와 김민준 기자가 현우의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위해 보내온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현우에게는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온정 속에서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전에 항구를 치료해 주었던 해맑은 동물병원의 박 원장이 기사를 보고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수의사협회와 연계하여 항구를 위한 종합검진과 장기적인 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약속했잖냐, 일주일 뒤에 오기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 됐다. 박 원장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현우를 보는 눈빛은 대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항구는 노령성 관절염 외에 심장사상충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치했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이었죠. 하지만 박 원장은 지금부터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며 현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의 후원금 일부가 항구의 치료비로 쓰이게 되었고 항구는 이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현우와 항구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항구와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듯 새로운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베테랑 상담사인인 이수진 팀장이 직접 신문사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로 보는 대신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죠. 그녀는 현우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선생님은 너랑 항구를 절대 떨어뜨려 놓지 않을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 너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너희 가족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온 거야. 이 한마디는 현우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불안과 공포를 녹여내리는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단속반에게 쫓기던 악몽, 항구와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처음으로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이수진 팀장은 현우를 일반적인 보호시설로 보내는 대신 현우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항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전문적인 위탁 가정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단순한 동정에서 그치지 않고 현우와 항구의 특별한 유대를 존중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폭발적인 관심은 현우와 항구의 삶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웠습니다. 쏟아지는 온정은 그들을 굶주림과 추위에서 구원해 주었지만 수많은 시선과 관심은 이제 막 세상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소년에게 버거운 짐이 되기도 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수진 팀장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항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위탁 가정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수진 팀장은 신중하게 가정을 선별했습니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사는 강씨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부부는 몇 년 전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아이 하나와 강아지 하나를 함께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강아지가 세상 전부일 테니까요라며 현우와 항구를 하나의 단위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수진 팀장은 이 부부라면 현우의 상처를 보듬고 항구에게도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이수진 팀장 그리고
강 씨 부부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들어서는 현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어른을 만난다는 것,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죠. 현우는 항구의 빨간 목줄을 생명줄처럼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부는 현우를 보자마자 다그치거나 섣부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현우구나. 만나서 반갑다. 이 녀석이 항구고. 중년의 강 씨 아저씨는 그저 인자한 미소로 현우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리 준비해온 수제 육포를 조심스럽게 항구에게 건넸죠. 항구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맛있는 냄새에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육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색했던 카페 안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부부는 현우에게 많은 것을 묻는 대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이야기, 마당에 심은 작은 텃밭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길고양이들 이야기. 현우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평가하거나 동정하는 기색이 아닌 그저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와 항구가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박 여사는 새벽부터 현우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한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민준 기자는 언제든 연락하라며 현우에게 낡은 휴대폰 하나를 쥐어주었고, 동물병원의 박 원장은 항구의 다음 진료 날짜를 알려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이미 또 다른 가족이 생긴 셈이었죠. 이수진 팀장의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내내 현우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시장 골목과 잿빛 공사장을 지나 차는 점점 한적하고 푸른 나무가 많은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설렘도 느껴졌죠. 옆자리에 앉은 항구는 현우의 무릎에 턱을 올린 채 현우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아담한 붉은 벽돌에 2층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우와 항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강 씨 부부가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아들 아저씨의 말에 현우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아늑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고, 공기 중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희미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섞여 있었죠. 그것은 집의 냄새였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현우가 지낼 방이야. 아주머니는 현우를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하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푹신해 보이는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현우는 지난 몇 달간 잠을 잤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축축한 담요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과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현우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죠. 그날 저녁 현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넓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의 긴장을 녹여주었고, 향긋한 비누 거품은 지난 시간의 때와 상처를 함께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부부가 내어준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옷으로 갈아입은 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거리를 헤매던 꾀죄죄하고 겁에 질린 소년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맑은 눈을 가진 평범한 소년이 서 있었죠. 항구 역시 부부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마쳤습니다. 털을 말리자 꾀재재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드러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현우의 방 한쪽에 폭신한 쿠션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항구 자리. 항구는 자신의 새로운 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쿠션 위를 몇 바퀴 맴돌다 이내 몸을 웅크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껍고 따뜻한 이불의 감촉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는 새근새근 항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것은 현우를 불안하게 하던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버릴 꿈일까봐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현우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세상에는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죠. 그는 강씨 부부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오랜 공백 탓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찼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죠.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머니가 싸주는 따뜻한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서는 평범한 일상은 현우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항구 역시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심장 사상충은 완치되었고 노령성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안정 속에서 지내게 되자 항구는 예전에 불안하고 경계심 많던 모습 대신 밝고 애교 많은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항구의 가장 큰 즐거움은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마당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서는 강씨 아저씨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항구가 따스한 봄볕을 쬐며 평화롭게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민들레 혹시가 날아와 항구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항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지하도에서 한 조각의 붕어빵을 나누어 먹던 날, 단속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시장을 내달리던 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낯선 어른들 앞에서 항구와 헤어질까봐 두려움에 떨던 수많은 밤들.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년과 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기댄 채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고 마침내 기적처럼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고 항구의 몸에는 거리에서 보낸 힘든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항구야. 현우가 부르자 졸고 있던 항구가 번쩍 고개를 들고는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흔들며 현우를 향해 달려올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났다는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에서 만난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의 집을 찾고 함께 새로운 계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기적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